우리가 지금 삼시세끼 잘 먹으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피와 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일으키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지금 이 엄동설안에 양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오셔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지 우리 젊은 세대는 이제 알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거짓이 난무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고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면 국가의 운명과 미래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는 지금 당신들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VON 특별기획 태극기를 든 사람들, 오늘은 특별히 아주 사랑스럽고 신선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지연 산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작년 1월에 눈이 엄청나게 이렇게 쏟아지는 날에 거의 이렇게 얼어붙은 그런 얼굴로 아주 뜨거운 연설을 하신 분이에요. 그 연설로 인해서 결혼하게 되셨죠? 아, 네. 지금 신혼이에요. 먼저 러브스토리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태극기가 만든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대사관에서 이 상무. 네, 상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경제 파트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 이제 그 프랑스의 IT 기업과 한국의 IT 기업 간의 교류 역할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예. 한국에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프랑스 찾아서 소개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은 음악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예, 플루스 예, 전공했죠? 플루스 전공. 그러니까 직장을 들어가서 IT 부장을 맡게 됐는데 월급을 받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뭐든지 하게 돼서 네, 음악보다는 이런 그런 기술 발전을 이루는 게 이제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온 게 바로 기술 발전이었는데 거기에 제가 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예전에 썼던 글과 그 영상을 좀 봤는데요. 보고 저희 스태프끼리 이분은 너무 바른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비뚤어진 거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러브 스토리부터 얘기했어요. 네. 최근에 결혼하셨는데 결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스토리부터 얘기해 주세요. 예, 긴 스토리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작년 12월부터 TX 집회를 나갔었는데, 탄핵 시작 때부터 예. TX 집회를 나갔는데,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이제 안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젊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좀 알아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단체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랬는데, 그 단체에서 제가 신랑을 만났고요. 네, 신랑은 대구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매주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올라와서 TX 집회를 참석했던 어떤 점에 반했대요? 당당한 모습. 평상시에는 제가 말도 좀 조곤조곤 조용하게 하고 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연설을 하러 나갔는데 제가 막 가격하게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에 그런 당당함에 또 그리고 아무래도 두 사람 다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이 컸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신랑도 대구에서 매주 그렇게 버스를 타고 올라왔었고 제가 연설할 때 바로 뒤에서 또 그 방패를 들고 있었거든요. 방패? 혹시 일벤져스? 예, 맞습니다. 방패를 들고 있었는데 그때는 서로가 누군지 몰랐어요.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일베 방패 네. 그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좀 깊이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전혀 문제 없었어요? 네, 전혀 문제 없었어요. 진실을 얘기하는 곳이 그 당시 일베밖에 없었기 때문에 MPK가 생기기 전이었고. 아니 일베에서는 안배충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쵸. 제가 안 배충이었죠. 너무 예쁜 배충이. 그 애국 청년 300용사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 일벤져스라는 게 같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그 길거리에서 태극기 집회 나온 청년들이 서로가 이제 알아보면서 이제 섭외를 한 거예요. 이제 저희 그 길거리에서 서로 서로 섭외를 섭외하는 한 거예요. 거예요. 집회 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젊은 했어요? 사람들 잘 안 이렇게 보이면 가서 이제 이런 단체가 같이 활동해 보시겠어요?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이렇게 길거리에 서로 캐팅을 한 거예요. 카페를 제가 만들었고 그래서 그 카페의 직위를 제가 맡았던 거죠. 아, 리더란 뜻은 아니에요. 네네. 카페를 만들어서 그걸 제가 이제 맡아서 운영을 했던 이 거예요. 카페는 지금도 살아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탄핵 사건 이후에 또 선거 이후에 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었었고 이제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단체가 다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이고 이제 연대 관계가 없어서 이제 오래 가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때 이제 탄핵을 이제 뭐 저희 그때는 저지하고자 이제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했던 거죠. 어르신들이 이제 보시기에 그런 점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였던 거기 때문에. 주로 이 애국청년 300용사 일벤져스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집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일단 그 방패가 나오고 바로 그날 이제 눈이 왔을 때 제가 연설했던 날이었거든요. 아, 방패가 난 첫날이에요? 네, 그게 첫날이에요. 아, 네. 어떠셨어요? 연설하는 기분은?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태극기 처음 나갔을 때가 12월 초였어요. 이제 탄핵 그 소추안이 가결이 된 그 다음 날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태극기 집회에는 어르신들밖에 안 계실 것 같고, 전 처음부터 안 믿었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그 키워드가 연설문 유출이었잖아요. 근데 연설문이 무슨 국가 기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출이란 말 자체가 넌센스라서 처음부터 이건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 돌아가는 게 이상해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태극기 집회를 나왔을 때 처음에 태극기 집회를 나왔는데 어르신들이 저를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셨어요. 왜요? 젊은 여자애가 혼자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있는데 근데 제가 네. 정말 열심히 탄핵 무효를 외치고 혼자 나갔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저를 보고 우시더라고요. 어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그 300용사의 섭외가 돼서 이제 그 단체에 들어가게 돼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겠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거의 바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었어요. 그 연설이 국제시장을 요약했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는데 거기 영화 국제시장의 영향을 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영화 국제시장 영향도 받았고 사실은 그 전에 태극기를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유학 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엔 적응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일 제가 이렇게 칼럼을 썼지만 가장 이해가 안 됐던 점이 왜 한국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때는 제가 철이 없을 때라 이렇게 좀 교양이 없을까라는 그런 참 철없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저를 막 양보하는 거 당연히 생각을 하고 뭐 양보해달라 그러고 네. 그런데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가 있었으면은 안 그랬을 텐데 너무 이렇게 그냥 막 행동부터 하시는 그런 모습에 왜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이럴까라는 철없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봤는데 정말 근데 또 그 영화관이 전부 다 또 어르신들밖에 안 계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완전 황폐화가 되고 거기서 이 지금 대한민국이 발전이 된 건데 우리는 저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게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찾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발전해 왔는지. 근데 제가 이제 유학을 할 때 프랑스에서 제가 1990년대, 97년에 갔거든요. 6년에 1997년에 처음으로 네. 프랑스로 가서 네, 6년을 유학을 갔는데, 네. 부모님이랑 같이 갔죠? 저는 처음에 혼자 갔어요. 제가 저기 유학을 갔는데 언니도 동생도 네, 없이 혼자, 네. 호를 다니신 몇 살에 갔어요? 한국 나이로가 중3. 중3 때 가서 고생 많이 했겠네요. 예, 고생 네. 근데 그게 저를 또 강하게 만든 것도 있고 또 자주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근데 제가 프랑스 처음 갔을 때 정말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저한테 물어보면서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왔냐, 일본에서 왔냐, 베트남에서 왔냐, 타일랜드에서 왔냐. 근데 한국에 안 나오는. 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거를 봤는데
첫 번째가 분단 국가, 분단. 두 번째가 개고기를 먹는 나라, 개고기, 세 번째가 그 송일교가 있는 나라. 통일교. 네, 그게 여론조사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아, 프랑스 사람들은 주로 좀 부정적인 그 당시에, 이미지를. 그 당시에,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제 시장에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세계에서는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위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국제 시장이랑 그 텔레비전의 그 두 영화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이 지금 주어진 상황이 너무 그냥 공짜로 이렇게 지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어르신들에 대한 그 감사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를 쭉 들으면서 우는 분이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이 오셨어요. 저 붙잡고 많이 오셨어요.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네, 어르신들이 와서 많이 오셨어요. 진짜 제 손을 잡고 많이 오셨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게, 그분들의 눈물이 제 가슴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 남편이 된 분이 전혀 존재감이 없었나요? 전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방패 들고 있었던 거예요? 네. 지키면서 이렇게? 지키면서. 네. 근데 어떻게 고백을 하던가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탄핵이 되고, 그때 마음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3월이 지나서. 그래서 탄핵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이 된 이후에 서로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 이제 나이도 비슷하고 하니까 서로 결혼도 안 했고, 그때부터 이제 위로를 해주면서 감정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직접 만났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대선 이후에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지방 출장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때 대구랑 부산이랑 울산이랑 막 갔는데 대구에 하루 머무는 일정이 있어서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은 언제 했어요? 이제 2달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교제하고. 네. 그러니까 태극기에서 만나서 네. 그리고 교제하고 그래서 결국 결혼은 2달 전에 네. 했는데 결혼식은 제주도에서 했다고 제주도에서 하셨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주도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평소의 소신을 저희 집도 그렇고 시댁에서도 이제 존중을 해주신 거죠. 제가 한국에서 왜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막 부쩍지근하게 이렇게 결혼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친했던 사람들만 이제 초대를 해서 파티 혹시 형식으로 거기 하고 뭐 싶었어요. 일벤저스가 왔어요? 아니요, 안 왔습니다. 제가 제주도에는 정말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 한 몇 분 정도? 저희 총 22분이 왔었어요. 뭐 결혼식이 되게 즐거웠겠네요. 네, 정말 결혼식이 날씨도 너무 좋았고 정말 날씨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날씨를 또 허락을 받았었고. 이렇게 태극기 커플이 한 몇 분 정도 있을까 약간 궁금해서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같이 방패 들고 다녔던 친구들 중에서도 저희 말고 또 다른 커플이 결혼을 했어요. 저희보다 한 달 전에.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정말 이렇게 뜨겁고 군가가 나오고 그리고 막 태극기 들고 다니고 그 속에서도 사랑이 있고 뭔가 이런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이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것 같고 좀 되게 미담이에요. 네, 저희 그 당시에 저희 청년들은 외로웠거든요. 사회에 나가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을 말할 수도 없었고, 왜냐면 왕따를 당하니까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를 위로하다가 이렇게 정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럼 프랑스에서 계속 공부를 했네요. 네. 그러면 공부는 전공은 어떤 것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고등학교부터 다녔는데 이제 원래는 음악을 하러 갔기 때문에 음악원을 다니다가 고3 때 음악 말고 다른 것도 제가 좀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불어 잘하고 싶고 그래서 법대를 진학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음악도 하고 법학도 한 하고, 거예요? 법대를 갔는데 1학년 때 이제 모든 과목을 다 하는데 가장 또 중요하게 하는 과목이 법 철학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어쨌든 테크닉을 배우기 전에 법 철학 먼저 배웠던 게 제일 크게 남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교육 특징이 철학을 많이 공부시키잖아요. 많이 공부시키죠. 네. 그럼 바카로레아 공부도 한 건가요? 바칼로레아 제가 봤죠. 바칼로레아를 따고 이제 법대를 들어간 거였죠.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학도 마찬가지로 문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쭉 쓰는 게 그래서
한국이랑 다른 점이 한국은 수능을 하루만 다 보잖아요. 열 몇 과목을 하루만 다 보는데 프랑스는 2주 동안 봐요. 한 문제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짜는 거예요. 플랜을. 서론, 결론 딱 내가지고 이거를 이제 4시간 동안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주 동안 봐요. 그러면 법철학을 공부한 학교는 어딘가요? 거기 데카르트 파리 5대학이었고요. 그냥 이렇게 기술적인 어떤 음악만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 예술을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철학적인 사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용기가 나온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연설문 도와준 것만 갖고 죄를 막 만들고 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보이는 이런 것은 상당히 지적인 인식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배경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논리적인 게 무엇인지 논리적인 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글로 쓰는 연습을 워낙에 많이 했다 보니까 그게 그 나라 교육이고요. 네, 이제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하이에크에 대해서도 글을 쓴 적이 있던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하이에크가 말하는 노예의 길로 가고 있다. 있죠. 네.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시장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가장 마음대로 못하는 게 사람이고 이 욕망이란 걸 누가 제재를 할 수 없는 건데 이거를 시장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욕심, 욕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시장이고 여기에서 이제 도덕적인 문제는 이제 양심에 맡기는 거지만 사람이 이 모든 시장을 다 관리할 수 있다. 예, 이게 바로 전체주의 시작인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경제 영역에서 그런 네. 저희가 오류를 좀 범하는 부분이 네. 보이죠. 네. 예, 걱정이 많이. 걱정이 근데 많이 최근에 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현실주의가 등장한 것 같았어요. 네, 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프랑스가 거의 준사회주의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관광 아니었으면 아마 이미 망했을 나라인데 정말 하늘과 땅에서 저희 나온 나라잖아요. 비행기 타고 날아오고 와인에서 워낙 토지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프랑스를 망하게 하는 길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난번 대선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구구파와 우파의 싸움이었거든요. 네. 좌파는 몰락하고 있는. 몰락을 예. 했고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한번 좌파 사상과 우파 사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을 직시하는 프랑스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할 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고 내 생각을 글로 쓰고 논리적으로 출주하는 이게 프랑스 교육이다 보니까 네. 그게 큰. 근데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네. 사실 최근에 우리가 마크롱 대통령이 어떤 젊은 아이가 인터내셔널 가를 불렀어요. 네, 네, 네. 근데 그 노래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네. 웅장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부르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걸 부르는 걸 보고서 네. 좀 재밌는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네가 혁명가가 되려면 우선 가정을 이루고 네가 사회생활을 해봐야 된다. 돈을 벌어 생계를 꾸려나갈 줄 알아야 된다. 네, 그 다음에 혁명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너무 멋있는 말이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 것 같으세요? 그런 마크롱의 역시나 이제 좌우가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한번 봤거든요. 어떤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근데 역시나 긍정과 부정이 다 나오는. 그 나라는 똘랑스 나라잖아요. 한 가지가 옳지 않아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다 인정하는데 인정하기 때문에. 긍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을 긍정하던가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한 거죠. 네, 그 아이가 정말 사회생활을 꾸려보고, 네, 정말 생계를 꾸려보면 사회를 알아야지 혁명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프랑스가 그런 어떻게 보면 유화적인 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젊은 대통령이 그렇게 충고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네, 네. 지금 한국은 오히려 훨씬 나이가 많은 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아이와 같은 그런 길을 가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이에크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의 이지연 상무관도 그런 면에서는 나이보다는 너무 성숙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그런 생각 없으세요? 네,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냥 프랑스 교육의 그 수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에도 좀 그런 면에서는 고전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죠. 네, 네. 예. 맞습니다. 혹시 특별히 좋아하는 책 추천할 것 있으세요? 책은 다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는
독립정신을 요즘에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네, 독립정신. 독립정신을 보면서 너무 놀라고 있고요. 이런 분이 대한민국에 있었구나 놀라고 있고 또 특별히 또 어떤 기자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배신영 기자님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요즘 잘 보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상책을 많이 봐요. 그다음에 토크빌도 많이 보고 있고. 네. 예. 독서와 예술의 네. 힘이 네. 우리 이지연 상무관의 이 파워, 파워의 근원, 예, 소urce인 것 같아요. 긍정의 힘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막 보세요 이거 스크랩 하시는 건지 르뽀앙 네, 어떻게 르뽀앙. 읽습니까? 르뽀앙이라고 저는 불어 발음이 너무 어려운데 포인트 무슨 뜻이에요? 뭐 중요한 점? 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이게 시리즈로 나오는 건데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그 주제를 정해서 나오는 건데 이번 달이 주제가 좌파 우파였어요. 이번 달이 이번 주제가 달 좌파 주제가 우파. 네네. 사실은 좌파 우파의 그 발생국이잖아요. 네, 네. 어떤 내용이든가요? 좀 지금 소개해 제가 주세요. 이게 보면은 큰 좌파 우파의 사상가들의 텍스트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론을 쓴 거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우파 사상이고 뒤엔 좌파 사상이 있고, 네, 또 그래서 제가 요즘 즐겨 보는 게 토크빌 알렉스 토크빌. 토크빌 내용도 보고, 그리고 여기는 또 그 노예의 길에 하이에크? 네, 하이에크의 내용도 나오고 이제 좌파 쪽에서는 그 마르크스라고 하죠 한국말로 네 마르크스 얘기도 나오고 노동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되게 재밌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좌파 우파 문제가 프랑스보다는 훨씬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고상한 어떤 사상의 차원보다는 훨씬 더 이 피가 묻어 있는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한국에서 어떤 게 우파고 어떤 좌파라고 생각하는지 좀 의견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박정희 대통령이 우파의 아이콘인지 모르겠어요. 왜 보수의 아이콘인지.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렇게 진보적인 분도 없었는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근대사에서 왜 갑자기 박 대통령님이 그렇게 보수의 아이콘인지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지금 이 정립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젊은 사람들은 진보라고 무조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진보와 거리가 멀거든요. 쓴 그 칼럼을 봤더니 그러니까 한나 아란트의 악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그 볼테르의 깡디드라든지 네.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같은 철학서를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 철학 과목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불어 과목 끝내면 고3 때는 누구나 다 철학 과목을 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그 철학 시험 봤던 문제들이 기억에 남거든요. 언어는 사고에 방해가 되는가라는 게 주제 이렇게 질문이었고 거기에 저희가 막 3페이지씩 써야 되는 네. 여러 가지 철학을 고3 때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고3 때 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이런 걸 도대체 왜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 나이 들면서 이제
사랑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그때 공부했던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거를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사상들이구나. 내가 그런 걸 배웠구나라는 거를 이제야 느끼는데 그때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사실은 제가 대학 때 저희 도태우 변호사님하고 대학을 같이 다녔어요. 동기인데 그 사실 선배라서 제가 공부를 배워야 되는데 처음 저희한테 안내해 준 책이 프랑스 바카로레아 준비를 하는 철학서였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책이에요. 새로운 철학강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저는. 근데 고3들이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이미 우리하고는 사고하는 세계가 다르다. 가령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 바카로레아 문제 중에, 그러니까 엄마가 죄수라서 아이가 감옥에서 태어났다. 이 아이는 자유의 의미를 아나, 자유, 리버티.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사유 훈련을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개념들을 그냥 대충 아는 것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진보와 보수할 때 진보, 박정희 대통령이 진보의 아이콘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지금 진보라는 개념을 선취했는데 저는 이게 좀 도둑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본인들은 뭔가 또 새롭고 뭔가 이렇게 보수랑 다르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틀에 짜여진 틀에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지켜야 될 가치를 지키는 것이 보수고 진보라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틀을 깨서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진보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깨지 못했던 그런 인습적인 거. 그걸 많이 깨서 앞으로 나아갔던 분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그렇게 발전시켰던 분인데 그리고 제가 또 존경한 이승만 대통령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180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19세기 분이죠. 한성 감옥에서 독립정신을 쓰시면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분이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신 분인데 그때는 조선시대라고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게 진보지. 그게 어떻게 보수예요? 지금 북한은 자기들이 아직도 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니까. 그러고. 네. 제가 배운 진보와 보수의 차이 방금 프랑스에서 제가 이제 갖고 온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근데 그런 사상에 대해서 확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젊은 사람한테 무조건 진보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보수한 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뜻도 잘 모르는 것 같지 네, 않으세요? 잘 모르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맹목에 가까운데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까? 교육의 문제가 교육. 아닐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금기시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태극기 집회에 나온 젊은 청년이어서 저는 절대 보수가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지켜야 될 그런 가치를 지키는 건 보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인 성격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하면서도 다른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지금 IT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네, 저는 항상 무언가를 발전하고 뭔가를 깨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사람인데 이런 거랑 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자기 진보라고 하는 데에는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안 해봤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만 있다가 갔기 때문에 그런데 제 또래 30대의 친구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심정이었을지를 다시 돌아보면 우리 또래 애들은 굉장히 화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았어요. 선생님들한테도 못 받았고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고 거기에 대한 분노가 많은데 이거를 조절할 수가 없는 표출할 수 있는 상황이 못했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최근에. 네. 그 외국 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이 탄핵 상황에 대해서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상도 존중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 자체가 똘레랑스. 네, 그렇죠. 그래서 절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인정할 줄 알고 네, 다르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데 우리나라 진보들은
좌파들은 인정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 보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그 뭐 틀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꼰대라는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이 들게 되고 언젠가 우리도 네, 뭐 꼰대가 될 텐데 예, 그럴 수 없이 좋아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그 말을 젊은 사람들을 왜 쓰는지 너무나 이해가 가. 태극기 집회에서는 어른들을 막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런 부분 좀 그래도 고쳐는 주세요라고 이렇게 예쁘게 얘기하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서는 저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들을 인정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였고, 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젊은 사람도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30대 젊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너무 억눌려서 학교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인격을 네. 존중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았지만 프랑스에서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저는 너무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또래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도 이제 좀 어르신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고 다가가려고 애를 쓰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을, 올바른 사상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어줬잖아요. 너무 바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경제든 정치든 너무 바쁘게 우리가 네. 이렇게 치고 달려와요. 왔기 때문에 그런 후유증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태극기 집회 이후에 우리 사회에 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거고 그리고 진실이 승리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셨던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거리 나와서 태극기 들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우리 또래들도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사실은 이 테마는 그 한나 아렌트의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나온 네.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 이렇게 니체가 그런 말을 했죠. 악마라고 해서 검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는다. 뭔가 좀 악이라는 것은 표가 나고 새까만 옷을 입고 줘서 뭐 나 악마야 이렇게 쓰고 다닐 것 같은데 실제로는 너무 옆집 사람이고 네, 빵집 아저씨 같은. 예. 라고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을 지금 이번 탄핵 국면에서 적용을 했거든요. 네. 제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은 젊은이들의 무지함이었어요. 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이게 정말 악의 평범성이다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주위에서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내가 믿는 거에만 오로지 올인을 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걸 악으로 보시는 악으로 본 거죠. 거죠. 그리고 네. 악이 네. 그것은 악인데 그게 너무 흔하다. 네, 너무 흔해서. 그거를 악이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뭔가 네. 그 사람들에게 그 동료들 젊은 세대의 어떤 네. 또래들에게 이건 잘못이야 이렇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진실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은 공정하고 평등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얘기하면서 왜 그 진실은 보려고 하지 않고 사실 정말 돈 1원 한 푼 먹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는 너무나 모순적인 이야기인데 젊은 사람들이 좀 지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진실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진실은 진실이다.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맹목이 어떤 종류의 악이죠. 네. 그런데 저는 그 최근에 썼던 그 글들을 좀 읽어보면서 가령 유토피아에 대해서 또는 뭐 볼테르의 깡디드 말고도 유토피아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집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걸 보면서 너무 틀딱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젊은 사람들의 특권이 그런 면에서 유토피아적인 이상적인 거 이렇게 부딪혀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 그 젊은이들이 이상주의에 빠져 있는 면이 있다고는 보지 않으세요? 네, 분명 그렇게 보고 그게 그 유토피아라는 게 이제 그게 참 저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만드신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인간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 거기서 유토피아가 나왔다 생각을 하고
네, 그게 아마 깨지는 날에 분명히 이게 유토피아는 없다라는 거를 지금 그동안 세계사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네, 아직 그거를 네, 세계사 공부를 해야 되나요? 역사 공부를 더 해야 되나?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그 니세코라는 데를 다녀왔는데 좀 그 홋카이도의 아주 외진 그런 곳이에요. 제가 그 길 갔던 이유는 그 눈이 오는 겨울에 그 아리시마 다케오라는 일본 작가가 그 대토지를 그 주민들에게 n분의 1로 정확하게 분배를 해준 걸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공산적 사회주의, 뭐 유토피아주의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현장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 갔는데 지금은 이제 엄청난 그 세계적인 그런 스키장이 되어 있지만 그 아리시마 다케오의 그 농장을 제가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농사 짓기 힘들어서 죽은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너무 개간이 힘들고 그 아버지가 개간해서 아들한테 물려준 그런 농장인데 이 아리시마 다케오가 이거를 관리하기 힘들어서 물려준 게 아닌가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이미 너무 늙었구나. 말하자면 제가 좀 20대에 아리시마 다케오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의 이상, 뭐 그런 유토피아주의 이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대토지를 그냥 나눠주고 그 사람은 결국 자살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미학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느꼈을 때는 뭐 농사 짓기 너무 힘든 땅이야 여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유토피아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특권으로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의 꿈꿀 자유? 그렇죠. 그것에 비해서 이 너무 성숙한 생각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한 유토피아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이렇게 꿈꾸는 이유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유토피아적인 세상에서 자기가 노력을 안 해도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무책임한 거죠. 사실은 저희가 우리 그 선배 세대, 아버지 세대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게 그분들 정말 훌륭하게 살았어요. 네. 다 희생하고 부모, 자녀에 희생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실 뭐 거의 거인들이죠. 이번에 태극기 집회 갔더니 이렇게 너희가 운동권, 너희가 돈은 벌어봤냐,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세대가 지금 좀 극단적으로 나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자부심, 이 나라를 만들어냈다라는 이 자부심에 비해서 젊은 세대가 너무 배짱이처럼 보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윗세대에게 이번에는 그 우리 세대를 좀 이해해 달라고 좀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이 특징이다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잘못 억압받았고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마음속에 화가 많은 세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것을 잘 된 거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할 사람들도 아닌데 그래서 좀 더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얘기도 물론 안 듣긴 하지만 방법이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호통치면 끝나거든요. 근데 왜 좌파들이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굉장히 부드럽게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문화와 함께 이렇게 갔잖아요. 소통이라고 부르죠. 소통이라고 부르면서 사실 소통도 아니면서 아니 왜 트위터에 이렇게 글 올리는 게 소통이라는 거는 이렇게 두 사람이 마주보고 얘기하는 소통인데 트위터에 글 올리고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거는 혼자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소통이에요. 근데 그게 꼭 멋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잘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드러움에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끌리지 않았나. 매력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도 30대 중반 조금 넘었는데요. 이 시대에 같이 호흡하는 젊은 세대 동료들, 친구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아무래도 용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태극기 집회 나간 것도 큰 용기였어요. 큰 용기였는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 전부 다 모자 쓰고 다 이렇게 그 마스크 쓰고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제 얼굴이 보여지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저도 사실은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앞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날을 위해서 저는 준비가 돼야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태극기 집회 이후에 MPK 같은 띵크탱크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소스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준비가 일단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저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용기를 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준비가 돼야 된다. 앞으로 정치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게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진 소명이라면 저는 할 것 같아요. 아, 너무나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 아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이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번역하는 거하고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제 정말 귀한 사람으로 이제 올바른 정신을 가진 귀한 아이로 키우는 게 또 소망인 것 같아요. 고수가 꼭 지켜야 될 가치를 지키는 거라고 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이 있죠. 가족이죠. 조금 얘기해 주세요. 신혼이 어떻게? 제가 주말 부부라서 아무래도 이제 대구에 사는 남자와 서울에 사는 처녀가 태극기 집회에서 만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 다 같이 살아야겠지만 지금은 주말 부부거든요. 주말에 올라오면 저는 또 제가 음악 활동을 계속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또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맡고 있는 게 있어서 이제 여기 가서 이제 레슨하고 오면은 이제 일어나가지고 뭐 정리도 잘하고 이불도 잘 개고 네 많이 도와주는 편입니다. 연애하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다 보니까 네 연애하는 것처럼. 아, 너무나 긍정적이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미래를 오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다시 한번 희망을 느껴요.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해보면서 이분이 확실히 예술을 전공하는 분이라 이렇게 수사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 굉장히 실천가다, 실천가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젊은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미래가 있다. 한국의 미래가 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더 아래 세대, 이제 자라나는 세대에게 꼭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언이 있으면 좀 해주시겠어요? 예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맡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고전 음악만 해요. 베토벤, 모차르트, 브람스 고전만 하는데 왜 문학도 고전 철학을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요즘에 우리나라 TV를 보면 정말 먹방 아니면 놀러 가는 것밖에 없는데 네. 먹방. 그런 제가 예술하라는 이유가 그런 고전 음악과 고전 미술을 보면서 좀 내가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더 다른 시선도 갈 수 있고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제 세대는 너무 이 주입식 공부만 해왔던 세대라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없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저는 제 아이들한테 음악과 미술과 예술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여행을 가르치고 싶어요. 아직 아이는 없지만 그리고 철학. 철학. 네.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걸 왜 공부하지라고 그렇게 힘들었게 생각했던 철학이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걸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썼던 글을 보면서 저는 철학된 줄 알았어요. 사회학이나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인 줄 알았고 음악을 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어떤 면에서는 프랑스에서 공부했던 그 철학과 그 고전의 힘이 네. 지금의 이 이지연이라는 인물의 용기를 만들어냈다고 네. 생각해요. 네. 지금 이렇게 복잡한 그 지성의 혼란, 지식의 혼란의 시대에 바른 지식으로 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고전의 힘일 수도 네, 있겠다.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전이 사람을 고상하게 만든다라는 표본을 보여주신 우리 이지연 상무관은 태극기 집회가 뭐 틀딱이니 이렇게 욕을 하지만 사실은 참 고상한 세대, 고상한 사람들의 고상한 운동이다. 그 힘으로 우리가 한국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북한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연구를 했는데 북한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이 고상함, 디그니티, 고결함, 디선시,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비합리적으로 야만적인 것의 차이였거든요. 거짓 이런 것.
결국 가치의 충돌이 있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디그니티, 우리 그 플룻을 부는 아름다운 우리 이지연 상무관 프랑스 말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프랑스 말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어른 세대에게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요. Je vous remercie pour votre aide, pour votre support dans le développement de notre pays, Corée du Sud. Merci beaucoup. 무슨 뜻이에요?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공을 해주셨던 분들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네, 플룻도 갖고 오라고 할 걸 참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 음악 연주를 한번 꼭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뵙겠습니다.